보이시나요? 됐다. 뭔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 네, 나오네요. 나옵니다. 좀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입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면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좀 입이랑 싱크 왠지 안 맞을 것 같은데. 싱크를 좀 맞춰볼까요? 음, 음, 네. 이제 좀 싱크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네, 잘 들린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데이스님, 심기몽님, 지훈님, 네, 준몽님, 경민님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책 한 권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공교롭게도 이 뉴스가 떴죠. 이 뉴스가. 김민희 씨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온라인에서도 뭐 원래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뭐 감론을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느꼈는데 영화보다 굉장히 더 영화 같은 일이 아닌가. 마치 이게 뭔가 저의 느낌은 홍상수 감독이 이런 상황을 막 다 디렉팅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같은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 기사를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난 분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화나요를 눌러주시고 사람이 뭐 결혼 후에도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멋져요 버튼을 어, 네,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멋져요 버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랑 분류는 좀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왜 인간은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왜 바람을 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할까? 그리고 실은 원래 그게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오히려 결혼이나 이제 일부일처제나 한 사람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제도가 인간의 본성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관심을 가진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저의 궁금증을 이 책이 사실 일면 해소해 줬는데 그런 내용, 각도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얘기를 하셨는데 그 파마 빠글빠글한 그 파마 있잖아요. 그건 이제 좀 과정샷이었고요. 이게 최종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헤어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신다면 또 그런 헤어스타일 한번 조만간 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준비한 게 또 있나? 맞다. 요 얘기 해야지. 이 책이 좀 재밌었고요. 좀 과학책이잖아요. 근데 야하게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걸 읽고 나서 속았다, 이 책이 하나도 야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책은 대중과학서거든요. 근데 저는 문학적 상상력이 좀 발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흥미롭게 더 야하게 읽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2장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오늘을 소개하기에는 좀 거침없는 표현들이 많아서 저는 패스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여자에게도 발전기가 있는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배란기가 여성들이 행동이 변한다라는 그런 명백한 근거들, 실험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란기에 여성들이 유혹하기 위한 행동들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뭐 인간과 사랑과 뭐 유혹을 하는 본능적인 행위들을 좀 해석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좀 그런 부분이 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을 냉소적으로 깨주는 대중과학서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좀 표지가 아쉬워요. 특히 여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10년 전에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막 금색으로 사랑, 섹스, 모든 끌림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딱 봤을 때는 읽기 전에는 유혹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읽고 나면 딱히 그런 책은 아니고 좀 허탈해지고 무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사람
사랑이 과학적인 현상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플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학서라고 하면은 좀 코스모스 막 이런 생각이 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름 위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읽다 보면 어렵진 않은데 오늘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끌림의 과학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야하다고 해서 다들 많이 기대를 해주셨는데 네, 김옥님의 먼저 읽어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신경과학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모든 주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야한가 안 야한가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 3분 영상 만들었던 엄마야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사랑에 중독되다라는 파트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한참 키워야겠네. 잠시만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다. 잠깐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사랑은 중독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랑을 중독 장애라고 불렀다. 물론 사랑은 진화 과정에서 적절하고 건강한 적응 기제이기도 하므로 사랑이 장애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마약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마약을 복용할 때와 같은 뇌 회로를 작동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성적 황홀감을 느끼는 동안 패티시와 배우자 선호가 발달하는 동안 활성화되는 뇌 회로는 마약을 복용할 때 기분 좋아지게 하는 회로와 겹친다. 사랑과 마약은 대체로 뇌의 같은 구조물, 같은 신경화학 물질에 적응하고 같은 변화를 일으킨다. 잠깐만요. 뭔가 멀리 잡아줘가지고 조금 잘 안 보이네요. 공통점은 이것뿐만 아니다. 정기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다가 결국 중독되면 얼마 안 있어 마약을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처음에 맹렬함과 절박함이 지나가고 나면 즐거움이 덜해진다. 그렇지만 사랑에 중독되기 때문에 열정적인 연애가 사회적 결혼 생활로 바뀔 때까지 관계를 지속한다. 비록 정신 분석학자들이 말한 사랑 중독은 사랑이 시작될 즈음 경험한 낭만적 나날의 흥분과 쾌락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자꾸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현상을 가리키지만 말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사랑의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신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중독 현상은 그보다 한층 오래된 개념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사랑을 술을 향한 압제적 욕망에 비유하기도 했다. 쿱이라는 과학자는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보상 체계를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서 신경화학 물질을 다량으로 분비하므로 기분이 금방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술과 마약은 중간 변형계의 보상 체계에 있는 도파민 합성 뉴런에서 도파민을 마구 쏟아내게 한다. 코카인 같은 흥분제는 직접 빠르게 작용하고 술은 덜 직접적으로 약간 느리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빠졌을 때도 도파민이 퐁퐁 솟아나와가지고 마약에 빠졌을 때와 같은 인간이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현당한 초원들쥐 얘기를 해요. 왜 초원들쥐를 얘기하냐면 초원들쥐는 일부 일처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관계를 맺은 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만 그 쥐만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원들쥐를 가지고 인간과 같은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코카인에 중독된 쥐는 항상 코카인을 찾아다니고 다량의 코카인을 옆에 두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먹는다. 손잡이를 눌러 코카인이 나오는 장치에 길들여지면 코카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손잡이를 계속 누른다. 이제 손잡이 패티시가 작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쥐에 마약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금단 증상을 보인다.
나중에 신체적 금단 증상이 사라진 뒤에 마약과 관련된 신호를 주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가 HPA축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심하게 유발하므로 다시 코카인을 찾아다닌다.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렵죠. 과학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중독된 현상에서 그걸 하지 못하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짝짓기 경험이 없는 초원 들쥐 수컷은 짝짓기 후 그 짝짓기 상대를 선호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동물이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일처제로 가는 동물의 경우 내가 한번 예를 들면 총각쥐가 어떤 암컷쥐와 짝짓기를 하고 나면 그 짝짓기 상대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상체계는 짝짓기 경험이 없는 초원들쥐 수컷이 짝짓기도 하고 유대도 형성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초원들쥐한테는 이 일부 일처제가 굉장히 진화에 적절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체계가 얘네들 들쥐한테 작용한 보상체계가 얘네가 계속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일부 일처제를 했을 때 뭐 도파민을 계속 분비한다든지 이 쥐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게끔 호르몬이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조금 제가 흥분했어요. 기현님 말대로 머리가 아파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보상체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쥐들 사이에 일부 일처 습성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이나 수컷이나 그 다른 개체와 짝짓기도 하고 새로운 유대관계를 맺게 될 테니까 이 유전자들의 속에 있는 보상체계는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상대와 짝짓기하고 유대를 맺기 전에 원래 형성된 유대를 유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 쥐가 한 쥐만 좋아할 수 있도록 호르몬이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며칠이 지나면 초원들쥐 수컷은 짝과의 유대가 깊어진다. 다른 암컷이 다가오면 사납게 공격한다. 그래서 에러고너라는 과학자의 실험은 유대가 형성되면서 보상체계 자체가 변형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제 다시 말하면 도파민 보상체계는 처음에는 잠재적 짝짓기 상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저기에 난 아직 총각쥐예요. 초원들쥐야. 근데 저기에 짝짓기 상대가 있어. 그럼 걔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내 머리에서 막 도파민을 발사해가지고 저 짝짓기 상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재구성돼서 내가 한번 짝짓기를 했던 애한테만 그 유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초원들쥐 수컷의 23%는 긴밀한 유대 형성이 필요한 보상체계의 재구성이 일어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28%의 들쥐는 다른 놈하고도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됐지만 나머지 한 70-80%는 특정 암컷과 짝짓기하고 유대를 한 후에도 유대를 할 수 있도록 발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호르몬을 어렵나요? 네, 준목님이 신경과학 전공자로라고 하는데 좀 일단 더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런 측자핵의 변화가 연인 사이의 권태기 현상도 설명해준다. 가정을 이룬 초원들쥐 암컷과 수컷은 서로에게 흥미를 잃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둘 중 하나가 먹이를 구하러 보금자리를 떠났다가도 매번 다시 돌아온다. 사람처럼.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다른 암컷 들쥐한테 가지 않고 무엇이 그들을 자기의 암컷에게 돌아가게 할까라는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 봅니다. 네. 그러면서 자, 누가 전화를 하고 있네요. 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레리라는 과학자는 배우자가 떠나거나 죽어서 상실을 겪는 상태가 마약을 복용하지 못한 중독자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상실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모성 행동을 주로 연구하는 독일 과학자 올리버 보슈는
이제 초원들쥐한테 이런 상실감을 실험해보려고 실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일부 1차 습성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네. 받을 걸 그랬나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통화를. 그러면서 보슈라는 과학자는 인간의 포옹에 해당하는 설치류의 행동을 조사하고 유대가를 맺은 상대가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짝짓기 경험이 없는 그 초원들쥐 수컷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은 형제와 묶어놓고 한 그룹은 이제 낯선 암컷과 같은 방에 두었대요. 그러면 이제 낯선 암컷과 같은 방에 둔 들쥐들은 짝짓기를 하고 유대를 형성했죠. 여기서 유대를 형성했다는 걸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일 후에 그 수컷 집단, 그러니까 형제 집단과 그 다음에 암컷 수컷 집단을 절반을 떼어 놓았대요. 자, 초원 들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비자발적인 이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나서 초원 들쥐에게 몇 가지 행동 검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강제 수영 검사입니다. 형제들과 헤어진 초원들쥐는 미친 듯이 다리를 휘저었다. 형제나 암컷과 떼어놓진 않은 초원들쥐들도 그랬다. 그런데 유대를 형성한 암컷과 강제로 이탈한 초원들쥐들만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가만히 물에 둥둥 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빠진 초원들쥐들은 물에 강제 수영을 시켜놔도 아무런 의욕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물에 떠 있었대요. 예.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분 동안 그냥 떠 있는 것이었어요. 이러면서 살 의지가 없어 보였다. 힘없이 깐닥거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가 떠나니 햇빛이 사라지네라고 노래하는 듯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꼬리 매달기 검사를 해서 테이프로 꼬리를 막대기에 붙여서 거꾸로 매다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의 들쥐들은 막 살려고 막 버둥버둥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자 들쥐와 떼어놓은 들쥐는 그냥 젖은 빨래처럼 가만히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로에다가 초원들쥐를 올려놓는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컷과 헤어진 수컷은 미로를 덜 돌아다녔대요. 이제 보통 이런 실험들이 그 동물들의 우울감을 가늠하는데 실험하는 건데 이제 그 유대를 형성한 초원들쥐 수컷들은 에게서 암컷을 뺏어가면 수컷은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상실로 인한 압도적인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 스트레스에 수동적으로 대처한다. 자, 사랑에 빠진 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준목님 말은 강제 수용 검사는 기억에 대해 하는 실험이라고 하셨는데 뭐 여기에서의 결론은 이제 그 사랑에 빠진 쥐들이 스트레스에 더 수동적으로 대처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쥐들이 짝짓기 상대와 같이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뇌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와 관련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상실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고 우울함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이에 이제 중독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유대 관계는 권총과 같은 겁니다. 암수가 유대를 형성하면 권총의 총알이 장전되죠. 하지만 이별하지 않는 한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별을 하게 되면 그 중독이 막 이제 발현이 돼가지고 나한테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결별 후에 HPA 축을 활성시키는 화학적 방아쇠가 바소프레신이라고 생각된다. 뭐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뭐 이제 계속 밝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머리에 총을 대는 것과 같다. 연인에게 빠져들고 쾌락을 즐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쾌감이 줄고 의무감이 커진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처음 사귈 때는 기분이 무척 좋아요. 이때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가 조용하고 도파민 보상 회로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보슈가 말했다. 기분이 째질 것 같죠. 모든 것이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인끼리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연인과 떨어지기만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중독의 원리랍니다. 그래서 초원들쥐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 다른 암컷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이제 좋아하는 단계, 그리고 분리로 인한 고통을 멈추기 위한 갈구하는 단계,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중독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함께 있으면 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정상이 뭐든지 가네요. 떠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디 어쩔 수 없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 일처제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좀 잡을게요. 오늘 너무 아래쪽에다가 잡아놔가지고 잘 안 보이죠? 보여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엄마! 보이시나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유로 배우자에게 사랑에 중독이 된다라는 이제 사랑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 좀 더 얘기해보고 싶었던 장은 여기에요. 불륜의 패러독스. 생방송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제 불륜의 패러독스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해 가세요? 우리가 중독된 것처럼 이 중독에서 중독을 계속 주는 그런 마약과 같은 사랑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내 연인과 상실을 하면, 연인과 헤어지면 그 마약을 딱 끊었을 때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계속한다, 일부 일처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앞장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연인에게 그토록 중독되어 죽기보다 헤어지기 두렵다면 커플은 도대체 왜 깨지게 될까? 외도를 하거나 애인을 배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걸 설명하는 단계가 8장의 불륜의 패러독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사랑에서의 열정은 시들기 마련이다. 그렇다더라도 헤어지는 일은 정말 힘들다. 이는 남녀를 서로 붙들어두는 중독 현상의 위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외도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초원 들쥐는 사회적으로 일부 일처 습성이 있는데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성적으로 엄격하게 배타적인 일부 일처 관계를 지키지는 않는다. 초원들쥐나 인간이나 개체마다 뇌 회로가 조금씩 달라서 성적 일탈에 대한 관심도 각기 다르다. 자, 이게 여기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외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좀 막 책 읽느라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글을 못 읽어드렸는데 열심히 지금 뭐 준목님부터 해가지고 제가 못하는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일처 습성에 대한 우리 인식의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사회적 일부 일처와 성적 일부 일처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으로는 일부 일처이고 싶어 하는데 성적으로는 일부 일처하고 싶은 하는 게 본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좀 재밌어요. 그 준목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일부 일처는 오히려 불료한 전략 임법한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여기서 그런 얘기도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두 다 사회적으로는 일부 일처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외 정사를 하는 사람도 그것을 가정과 사회적 유대와 완전히 분리하고 싶어 한다. 일반적으로 혼외 정사의 목적은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외도하는 남자의 60% 이상은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한 번도 불륜을 진지하게 상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정 비율의 인간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섹스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결혼과 더불어 배우자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그 안에 행복할 수 있으며 부부의 연을 끊고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설문을 하면서 뭐 어떤 좀 왜곡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외도를 한다라고는 그런 근거를 쭉 들어요. 그러면서 북미 남자의 62%, 여자의 40%가 잠시 즐기려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연인을 가로채려 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궁금하긴 하죠. 어떻게 여자는 60%, 남자 60%, 여자의 40%일 수 있지? 그러면 여자는 확률적으로 더 많은 남자와의 관계를 맺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 오늘날 시대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사회적 일부 일처제의 성욕의 모순은 늘 골칫거리였다. 수천 년 동안 사회는 이 문제를 뿌리 뽑으려 했다. 개인의 성욕을 억누르고 가두고 달래면서 사회적 일부 일처제와 성행동을 일치시키려 했다. 인간의 사랑을 제도화한 결혼은 그 자체로 성행동의 구조와 규칙을 부여하려는 시도다. 자, 이러면서 이 책이 과학 얘기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쭉 얘기를 해요. 자, AJ님은 초원들쥐가 되고 싶군요라고 했는데 이 게시판의 채팅창이 우리가 실명제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좀 더 과학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로채기를 막아라. 이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광고회사의 젊은 직원이다. 어느 날 사무실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하이힐에 달라붙는 치마를 입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매력적이다. 당신은 그녀에게 강하게 끌린다. 앞에서 설명한 신경화학 반응이 시작된다. 옥시토신과 바스포프레신이 분비되고 도파민이 측좌액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녀에게 구애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 여인은 상사의 약혼녀다. 안 그래도 당신은 이미 결혼했다. 성생활이 따분해지고 오래전 아녀를 처음 만났을 때 흥분은 가셨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 만약 당신이 외도를 알게 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아내를 잃게 된다. 당신은 친절히 목례하며 미소를 보이는데 그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자리로 가서 앉으며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내쉰다. 이것은 자기 통제다. 전전두피질이 편도체, 북측 피계부, 측좌액과 대하면서 그만둬! 라고 말했다. 욕망과 이성의 딜레마에 부딪혔고 이성이 이겼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결혼을 했으나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뇌가 화학작용을 해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부 일처제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면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윤호님은 사람이 본능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다. 근데 이 책은 사실은 그런 도덕적인 의견을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정말 자연계에서의 어떤 우리 몸이 반응하는 팩트만 가지고 이제 현상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빠른 보상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치우쳐 태어나는데 보상회로에 불꽃이 튈 때, 그러니까 성욕을 충족할 기회를 감지할 때 장기적 목표는 배우자의 유대를 유지하는 일이겠죠. 그거를 참는 능력이 보상회로와 전전두피질 사이의 상호작용의 강도에 달렸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책에서 이 챕터에서 사실 말하는 게 결국 인간은 두 가지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안정, 내 가정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 성욕을 충족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절제하고 선택하냐가 인간의 유전자와 어떤 그런 거에 달려 있다고 이 챕터에서 주장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활발한 토론들을 해주고 계세요. 네. 특히나 혼외정사에 관한 재미있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초원들쥐 아까 얘기 계속 해볼게요. 초원들쥐가 일부 일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초원들쥐도 마찬가지로 유대를 맺지 않은 다른 상대와 짝짓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을 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수컷이 암컷과 유대를 형성하려면 보상중추가 재조직되어서 다른 암컷이 다가오면 공격한다고 열심히 설명을 했다. 또한 수컷이 죽거나 사라지면 대체로 암컷이 다른 수컷과 유대를 형성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남자쥐가 죽으면 이제 뭐 다른 수컷과는 유대를 맺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모순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초원들쥐 수컷의 바소프레신 회로는 영역과 장소에 대한 애착을 조절하고 일부 일체를 형성하는 일을 돕는다. 그래서 내 보금자리로 들어온 낯선 암컷에게는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심지어 암컷인데도 너 오지마! 이렇게 한대요. 유대를 맺기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유대를 맺은 뒤에는 공격한다. 하지만 반면에 수컷이 밖에 나가 짝과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구하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출장을 간 거죠. 다른 수컷에 의해 발정기가 온 암컷을 우연히 만나면 성욕에 저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는 저항하고 싶지 않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공격적으로 다른 암컷을 꼬실 마음은 없지만 암컷이 꼬시면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컷의 욕구 보상 체계가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발정기인 암컷이 눈앞에 있다면 짝짓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연인이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가 유혹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60%의 남자들처럼 그렇게 새로운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나도 수컷은 새 암컷을 특별히 선호하게 되진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해요. 짝짓기는 해요. 근데 걔랑 유대관계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뇌가 재조직돼서 짝을 좋아하는 단계에서 갈구하는 단계로 넘어간 수컷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구한다는 게 아까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쟤랑 헤어지면 난 너무 슬퍼 라는 그 중독적인 시스템이 발현하는 거를 갈구하는 단계인데 그거는 이미 내 아내랑 갈구하는 단계에 있어. 그래서 그 원래 짝과의 사회적 유대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 짝짓기를 하고 나서는 새로운 여자와 짝짓기를 하고 나서는 아주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간다. 고 얘기합니다. 재밌나요? 출장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짝을 배신한 초원들쥐도 여전히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 때문에 그 내 원래 짝과의 유대가 유지되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여전히 짝과 떨어지기 싫어한다. 단지 우연히 다른 개체와 짝짓기 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인간도 그러면은 그 어떤 바람피는 심리가 뭐 요 정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 왜 집에서 하지 않을까? 왜 굳이 위험한 짓을 할까? 라고 하는데 재밌게 얘기를 해요. 자연은 생물에게 장난을 쳐놓았다. 잡아놓고 기르는 마모셋 원숭이의 수컷 옆에 암컷을 두면 수컷은 성적으로 흥분하여 날뛴다. 처음 열흘 동안은 30분 사이에 평균 3번 이상 짝짓기를 한다. 두 마모셋 원숭이는 일부 일차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다 60일쯤 되면 짝짓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초반보다 서로 더 붙어지는다. 짝짓기는 하지 않지만 쿤츠가 말한 인간의 동료애에 기반한 결혼과 비슷한 유대를 형성한다. 성욕이 낮아진 것을 반영하듯 수컷의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든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든다. 한편 에스트로겐은 늘어난다. 정착한 것이다. 재밌죠. 준목님 사실 제가 알지 못하는 범위를 얘기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 책에 그냥 저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기혼 남성은 독신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적다. 에스트로겐은 더 많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적다. 그래서 기혼 남성은 유대를 맺어 정착했다. 전혀 성적인 느낌 없이 아내의 등을 쓰다듬는다. 오랜 시간 누구와 함께 살면 그 사람과 섹스하고 싶은 마음이 더 적어진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섹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 인간이 적응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짝짓기 하려고 혈안이 되어 마구 돌아다니는 수컷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다.
짝과 유대를 맺으면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는 눈앞에 닥친 일, 즉 새끼를 돌보는데 집중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죠. 내 짝을 찾고 나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성적인 욕구가 낮아지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새끼를 잘 보호해가지고 다음 유전자를 전파하기 위한 진화론적인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컷과 암컷을 그래서 같이 두면 처음에는 한동안 자주 짝짓기 하다가 흥이 사라져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 불임이 되는 고약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 과학자들은 이럴 때 울타리에 새 암컷을 넣어주기만 하면 수컷의 성욕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게만 하면 축 늘어져 있던 수컷이 다시 왕성하게 짝짓기했다. 이것이 쿨리지 효과다. 많은 사람이 열정이 천천히 사라지는 쿨리지 효과의 첫 단계를 겪는다. 그리고 쿨리지 효과의 두 번째 단계인 성욕과 성기능의 부활은 새로움의 유혹, 불륜의 유혹을 뜻한다. 연구 결과 개체마다 욕구와 이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유혹의 강도가 다르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조금 이 책에 감이 오시나요? 준목님 말대로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아무리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례를 모아놨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주장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날카롭게 의심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새로운 그런 재미있는 주장을 많이 해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성을 여자로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게 받아들였던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DNA, 도파민, 앞서 소개한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 등 화학 물질이 도덕성에 그토록 막대한 영향을 휘두른다는 사실을 불편해하고 불쾌해한다. 하지만 자연은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다. 자연은 단지 자연일 뿐이다. 자,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거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와닿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3분 영상 만들었을 때 이런 신경과학적인 해석이나 우리가 더 밝혀낼수록 이게 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게 어떻게 악으로 치달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캐나다의 이미 어떤 연구소는 그 분석 검사 AVPR1A 분석 검사, 이제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외도에 약한 유전자가 정해져 있다. 그거는 이제 뭐 유전 분석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여자들은 외도 유전자가 있는 남자를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듀오에다가 뭐 이런 거 적잖아요. 뭐 우리 집 몇 평대, 우리 집 재산 몇 평, 뭐 부모님이 뭐 하시고 함께 이런 걸 적어야 될 수도 있어요. 큰 키, 전문직, 싱글, 백인과 더불어서 AVPR1A, RS3 음성이라고 적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굉장히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까지 뭐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면에 자신의 직업을 은근슬쩍 언급하면서 옥시토신 수용체 수, 에스트로겐 수치, 테스토스테론 수치, 도파민 수치, 뭐 이런 것까지 뭐 알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악용이 되거나 혹은 뭐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피부를 태워주고 성욕을 늘려주고 살을 빼주고 옥시토신 체계를 활성화하여 신뢰하고 공감하고 유대를 맺는 능력이 향상되는 알약이 곧 출시될 수 있다. 자, 그 만병통치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요 정도. 이게 신경사회과학이 발전할수록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책이 그래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는 걸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진목님 말대로 드라마랑 논문을 잘 섞어놓은 그런 느낌으로 책이 쓰여져 있고요. 우리가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읽으면서 좀 느꼈던 느낌이,
근데 여기서 성욕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을 가지고 그걸 인간한테 비유를 하다 보니까 성욕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사랑과 성욕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나? 아니면 이제 사랑이 그 고난이도의 정신 활동인가? 아니면 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안된 보상 체계인가? 요게 약간 이제 저는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이 책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댓글에서도 보면 되게 이제 뭐 그래도 우리가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죠? 출장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잣대를 어디까지 들이대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 저게 던졌던 질문처럼 일부 일처제는 과연 옳은가,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준비했던 부분을 다 소개하고 싶다 보니까 제가 말도 빨랐고 평소보다 시간도 길어졌었는데요. 네. 그래, 정말 저는 좀 이 책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존 사고의 틀을 많이 깨졌던 그런 책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장으로 똘똘 뭉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댓글에서 굉장히 뜨겁게 저 대신 많은 설명을 해주신 이제 준목님, 기목님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으셨는지요? 일요일 밤 잘 보내시고요. 아, 공지사항 있어요. 내일은 남자 찾아 산티아고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하고 내일 같이 방송을 하거든요. 그 방송이 책벌레에서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